네, 생물의 특성 두 번째, 물질 대사 파트입니다. 물질 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갖는 두 번째 특성이 바로 물질 대사겠죠.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 대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가 없고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래서 정의 내린다면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련의 화학 반응,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겠죠. 에너지. 그럼 도대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AT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ATP라고 하는 건데, 이 ATP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NTP로 볼 수 있는데, NTP 일종입니다. 근데 NTP는 우리가 생명과학 원 챕터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NTP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ATP라고 하는 것은 NTP 일종인데, 이 ATP의 구성을 보면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습니다.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 있습니다.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3개 붙은 것을 우리는 ATP라고 불러요.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해서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붙은 이런 구조를 우리는 ATP라고 불러요. 이거를 ATP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산과 인산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P의 전 단계 물질이 바로 ADP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 당이 똑같이 있고, 인산이 2개가 붙은 것이 바로 ADP입니다. 그러면 ATP가 되기 위해선, ATP가 이렇게 되기 위해선 인산이 하나 붙어야 되는데, 요 인산을 여기다 붙이기 위해선 약 7.3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약 7.3kcal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포스페이트 인산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고요. 결국 요 결합 사이에는 약 7.3kcal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ADP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는 이야기는 그 ATP 속에다가 약 7.3kcal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 속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 ATP를 다시 ADP로 분해하게 되면 거기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약 7.3kcal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ATP라고 하는 화학물 속에 있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사이에 우리가 약 7.3kcal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빼서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ATP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 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공기 중에 AT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체내에서 이 ATP로 합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합성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을 바로 물질 대사라 부르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인데 왜 물질 대사, 왜 물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인 이 ATP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결국 이제 빛 에너지겠죠. 빛 에너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어요.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꿉니다. 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고요.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ATP를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합물 속에 존재하는 화학 결합이 있을 것이고, 그 화학 결합 속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저분자 물질을 아주 그럴싸한 굉장히 큰 물질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작은 저분자 물질들이 모일 것이고요. 이 저분자와 저분자 사이에 화학 결합이 생성될 거고, 이 화학 결합 속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린 작은 물질을 저분자라 부르고요. 이런 작은 물질을 저분자라 부르고요. 이렇게 큰 물질을 고분자라 불러요. 그러면 이 고분자 속에 존재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 속에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그 물질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ATP 형태를 얻는 과정 속에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과 분해하는 과정이 곧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분자라고 하는 물질이 반드시 중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질을 합성하고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ATP 형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분자 물질이 있고요. 저분자 물질이 있고, 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합성할 것이고요. 이렇게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합친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화학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고분자 물질을 다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겠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를 할 것이고요. 이 분해하는 과정을 이별하다라는 뜻으로서 이화작용,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화작용.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고분자를 생성하냐 또는 저분자를 생성하냐에 따라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분자, 고분자, 보면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 물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원자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결합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저분자는 에너지가 매우 조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쪽도 역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도 에너지는 상당히 조금밖에 없겠죠. 자, 좀 전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가 바로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 저분자 물질은 고분자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물질이다. 에너지가 없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저분자 물질을 다른 말로 무기물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죠. 상대적으로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유기물이라 표현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은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분자, 고분자, 저분자가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생성될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의 출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적은 물질에서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이동하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물질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물질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에너지가 많냐 적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반응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동화작용을 우리는 흡열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흡열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발열 반응으로 볼 수 있겠죠. 발열 반응 볼 수 있고, 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에너지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크냐, 작냐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합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는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광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자, 광합성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은 CO2와 H2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서 C6H12O6 포당이죠? 글루코스를 만들죠.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빛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결국은 이쪽은 저분자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은 무기물이 되겠죠? 무기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유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면서 거기에 빛에너지라고 하는 외부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흡열 반응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이 빛에너지는 결국은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당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면서 동화작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반면에 세포호흡을 한번 볼까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걸 뜻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유기물, 그러니까 즉 영양성분을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죠. 정반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6H12O6 글루코스가 있고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이 글루코스를 산화시키죠. 분해시키게 되면 CO2와 H2O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광합성과는 정반대식이 되겠죠. 이 글루코스, 이 포당은 유기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2와 H2O는 무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식과 정반대로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거죠. 많은 에너지 쪽에서 적은 에너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때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뭡니까? ATP입니다. ATP용, 요 ATP를 합성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ATP를 합성되는데 여기서 7.3kcal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바로 이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TP를 얻는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포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바꾸는 건데 이 글루코스 속에 담겨져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니까 이화작용일 거고요. 자, 종합해 볼까요? 자, 이렇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물질을 합성하고 쪼개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질을 합성하냐 또는 분해하냐에 따라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구분될 수 있고요. 결국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이 ATP를 얻는 것이 이 물질 대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뒤에 가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물질 대사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결국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다시 ATP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물질 대사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 배웠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동물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먼저 식물 한번 봅시다. 식물은 동화작용 할까요? 이화작용 할까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동화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 동화작용, 광합성한다는 이야기죠. CO2와 H2를 이용해서 포당 만들고 또 스스로 산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포당을 스스로 분해한다는 얘기죠. 포당을 분해해서 CO2와 H2를 만들어요. 이 동화작용 우리는 광합성이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세포호흡이라 배웠죠. 이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을 통해서 포당을 만들고요. 또 이 포당 속에 담겨있는 화학에너지를 세포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비대에너지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는 ATP 형태의 에너지가 빠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물은 스스로 동화작용도 할 수 있고 이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물을 뭐라 부르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 부릅니다. 독립영양생물, 혼자서 잘 살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 불러요. 반면에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은 스스로 광합성할 수 없죠.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화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화작용만 할 수 있는데요. 이화작용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포호흡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분해하겠죠. CO2와 H2로 분해하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생명체가 필요로 한 ATP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포도당 속에 담겨져 있는 화학에너지 중에서 원하는 ATP를 얻지만 과연 이 포도당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는 이야기죠. 이 동물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이 식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온 이 유기양분을 이 동물은 섭취해야 되겠죠. 섭취하고 소화하고요.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포당을 섭취, 소화, 흡수해서 포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동물은 식물의 동화작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동물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가지고 다시 동물과 식물을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물질세사 파트에서는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물질세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물질세사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효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